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173 이쪽에 통제라고 하는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대통령, 총리, 장관 같은 국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우리 아까 지켜야 될 절차, 한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제대로 지켜서 만들도록 하고 또 잘못 만들면 그걸 효력을 없애고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한테 불이익이 안 되게. 그죠? 네, 그거 얘기하는데 이제 논의는 누가 하느냐를 기준으로 보통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넷으로 나누는 의미. 국회가 하는 통제. 응? 그걸 입법적 통제라고 그래. 국회가 하는 통제를 입법적 통제. 그다음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게 사법부에서 사법기관이 하는 통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가 스스로 이제 통제하게 돼. 응? 행정적 통제. 그다음에 국민들에 의한 뭐 여론으로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행정 입법, 그지? 국민에 의한 통제. 그래도 요새 뭐 그 대통령한테 뭐 저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뭐 막 청원한다 그러잖아. 이런 것도 이제 여론에 의한 압력을 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국민이 하는 통제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우리 차례대로 보자. 그 중요도에 따라 얘기한 건데. 상가를 1번 입법적 통제, 국회가 하는 통제를 보면 우선 국회가 하는 통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통제, 또 하나는 간접적인 통제인데, 직접적인 통제는 행정기관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을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국민한테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에 먼저 제출해라. 국회가 심사한 후 괜찮게 만들었네, 동의해주면 이제 효력이 생기게끔 하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행정기관이 만든 법 국회에서 어떻게 돼? 야,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건 효력 폐지한다, 이렇게 국회가 결정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뭐를 통제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만든 법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의 효력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거야. 이걸 직접적 통제라 그래. 응? 의미는 그런 의미 알아두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응?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직접적 통제하는 제도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이해가 있어. 이해. 영국에서 인정되는 의회, 즉 국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 또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 독일의 동의권 유보 제도. 근데 시험은 주로 독일에서 인정되는 동의권 유보 제도를 많이 예를 내. 응? 일단 두 번째 줄에 예로 들어 있는 게 뭐야?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의 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일단 국회가 하는 직접적인 통제 방법의 예란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응?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느냐? 이런 예가. 근데 우리나라도 2번 봐.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다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직접적인 통제 방법이 뭐야? 아까 공부했잖아.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정 명령 만들면 일단 급하니까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되 국회한테 나중에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서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사후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승인을 얻으면 계속 효력 유지해 가는 거고, 승인을 거부하면,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가 사후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동의권 유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다. 그거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제도야. 독일에서의 동의권 유보 제도, 응?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의 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하고 있는 제도가 독일의 동의권 유보 제도야. 알아두고, 우리나라에서는 2번 딱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한해서만 국회가 사후에 승인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 응? 그것만 있을 뿐이다. 한편
그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얘기인데 밑에 색깔 입힌 거 있지? 그 법 좀 봐. 국회법 98조에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제도는 있어.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대통령령, 총령, 부령 이런 거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면 국회한테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드는 대표 기관인 국회에게 알리도록. 그래서 숫자 알아도 셋째 줄에 10일 이내에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하여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법조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죠? 근데 이거 효력 국회에 제출 안 해도 일단 효력은 생긴 거야. 응? 그다음에 그 뒤에 그냥 눈을 읽어. 그러면 국회는 그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만든 법률에 위반되게 만들었는지 아닌지 심사를 한 후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국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 만든 행정기관에게 야 니네 법률에 어긋나게 만든 것 같아 하고 뭐 하게 돼 있어? 응? 173페이지에 올라가면 그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러면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그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러면 국회가 하는 건 뭐만 하는 거야? 통보만 해주잖아. 니네 법률에 위반되게 만든 것 같아. 응? 통보만 해주고 바로 국회가 효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이걸 직접적 통제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면 국회에 제출하도록은 하고 있어. 근데 제출하도록 하는 게 제출하도록은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상관없거든.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법 만들면 공포해. 대통령이 간부에 게재해서 공포한 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20일 지나면 효력 생겨서 국민의 효력 생기는 거야. 다만 그렇게 했다고 국회한테 알리기만 하라고 한 거야. 응? 그러니까 국회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알리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효력 발생하는데 국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근데 국회에서는 이제 통보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든 것 같다. 그러면 야 니네 법률에 어긋나게 만든 것 같아 하고 그 대통령한테 통보만 할 수 있지 효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규정상 그래요.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뭐 어떻게 하겠다.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 주라고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는 법률에 어긋나게 안 만든 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칠 계획 없다. 폐지할 계획 없다. 그럼 보고하면 끝나는 거지.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그거는 꼭 기억할 거. 그 법에서 10일 이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은 돼 있다는 거. 응?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표에서 172페이지에 간접적 통제 있죠? 응?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통제하는 거야?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법을 만드는 걸 보고 국회가 어떻게 돼? 야, 이거 좀 문제 있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 장관을 국회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국회에서 부른다는 건 국민이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장관을 국회로 불러다가 야, 니는 장관 이거 법 만들었는데 부령 만들었는데 문제 있게 만든 것 같다. 이거 고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국회에서 막 따지고 하는 거지. 응? 이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거는 법의 효력을 직접 국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법을 만든 행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간접적 통제라 그래요. 국회가 하는. 응? 그래서 거기에 예가 어떤 거 있어? 우리나라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하는 국정감사, 또 특정한 사건 생기면 하는 국정조사, 장관 불러다 놓고 질문하는 거,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자르라고 건의하는 거, 응? 아니면은 안 들어먹으면 탄핵, 그러니까 파면시키기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 공부 요령은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방법인가 간접적 통제 방법의 예인가 이거 예 같은 것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응?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법적 통제입니다. 응? 쌍가루 이번에 사법적 통제. 자 사법적 통제 보는데 먼저 우리 헌법 107조를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응? 자, 거기 헌법 107조가 들어져 있죠? 107조는 원래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은 여기 관련이 없으니까 안 써놨어. 3항은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공부한 그 뭐 있었지? 그죠? 행정 소송, 그러니까 소송에 앞서 행정 심판을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 심판에 관한 절차는 사법 절차, 재판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 응? 자, 그러면 여기도 집중하자. 우리나라 헌법 107조 1항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그러니까 법원이 뭔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기 전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전제 조건이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판정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판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는 어디서 판정한다는 문구야?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다는 거야. 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판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권한을 준 거야. 헌재가 판정하도록. 응? 반면에 동그라미 2번 명령점 규칙 나왔지? 여기서 명령점 규칙은 한 대 묶으면 법규 명령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응? 그러니까 명령 규칙이라고 할 때 이게 다 법규 명령을 가리키는 거야. 다만 법 이름 중에 어떤 게 붙는 게 있어? 규칙이라고 이름이 붙는 게 있지? 응? 아까 뭐 있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뭐 감사원 규칙 이렇게 법 이름이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뭐뭐뭐 규칙 이렇게 이름이 붙지만 이게 다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 명령 규칙이 그보다 효력이 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아니냐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아들 거기서 여러분들 명령 규칙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거 몽땅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을 가리키는 거야. 그지? 명칭이 규칙이자부터도. 그러면 이 속에 여기 속에 여기 특히 규칙 속에는 여기에는 아까 잠깐 공부했어.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없는 법, 행정위원회 만들어 온 거 그거 다 뭐라고 묻고 말한다 그랬어. 행정규칙. 이게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응?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응?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뭐뭐 있어? 자치법규라 그래서 조례, 규칙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효력 갖는 법이니까 조례 규칙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 알아도 거기서 말하는 명령 규칙 속에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만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조례 규칙은 포함이 되는 거야.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대법원만 심사권 갖는다고 써 있나?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그 점을 밑줄 치고 따라서 거기다가 뭐야 이거? 그러면 지방법원도 심사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지방법원도 심사권이 있고 고등법원도 심사권이 있는 거야. 다만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방법원도 고등법원도 다 심사할 권한 있다는 겁니다. 응? 각급 법원이 다 심사 권한을 가지되 심사권을 갖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권 가진다. 응? 응. 그죠? 자, 그러면
자, 1항과 2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법원이 심사권을 갖도록 한다고 국민이 헌법에서 나눠준 거야. 응? 그 나눠준 거죠? 네. 자,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방금 1번 법원에 의한 통제로 가자. 그러면 일단 두 줄 읽어봐.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그러니까 법원이 심사하는 방식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과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인정하고 있다? 요거 중요한 비추.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응? 요게 중요한 거.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접적 통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응? 일단 그게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야.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읽어보면 지금 우리 헌법 조항 봤듯이 우리나라 헌법 107조 2항은 명령 규칙, 즉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 내려야 될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만 간접적으로 법원이 심사권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간접적 통제 방식,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셋째 줄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법원이 일반 추상적인 규정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판정하는 방식, 그거를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 부연 설명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를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를 먼저 보냐? 뒤에 판례를 보자. 자, 174페이지로 일단 먼저 넘어갔다 옵시다. 174쪽으로 가보세요. 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자, 판례 1번. 자, 우리나라 첫째 줄 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럼 소송 배웠잖아? 응? 항고 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라는 작용이 해야 돼. 응? 처분이 어떤 작용이야?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거부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이어서 간단히 말하면 처분은 법 집행을 해서 특정인의 권리 의무에 효과 미치는 행위를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이라는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응? 넷째 주 끝에, 응? 그러니까 셋째 주 끝에 보면 다른 공무원들의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법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키워드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그게 핵심이야. 응? 마지막 5줄 끝에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줄, 자, 무슨 밑에 1번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줄 딱 중간에 법 이름이 하나 나와. 뭐가 나왔어? 의료법 시행규칙 31조라. 요거 밑줄 쳐줘. 그리고 그 앞에 법 내용이 뭐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자 붙었으니까 누가 만든 걸까? 부령이지. 장관이 만들었을 거고, 소관부서 장관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쯤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장관이 만든 부령이라면 알 수 있어. 근데 의료법 시행규칙 31조. 자, 밑줄 쳤죠? 근데 내용이, 그 법 내용이 뭐래? 그 윗줄부터 중간부터 읽어보면 의료기관, 즉 병원 명칭 표시방, 그러니까 병원 간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할 경우는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대, 그 규정이. 응? 그래서 뭐야? 한국병원 하고 어떤 의사 이제 병원 간판 내걸어, 그렇지? 한국병원. 근데 거기에 진료 과목이 내과다.
그럼 내과라는 글자 크기를 병원 간판에 같이 쓸 때는 그 내과라는 진료 과목 크기는 병원 이름 한국병원이라는 글자 크기의 반을 넘을 수가 없어. 2분의 1 이하로 써야 돼. 만약에 한국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썼으면 그 내과라는 진료 과목은 5포인트 이내로만 이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놨어. 응? 자, 어떤 의사가 있어. 이거 왜 진료 과목을 크게 못 쓰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규정이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의료법 시행규칙 자체를 법원에 소송 낸 거야. 이 의료법 시행규칙 자체가 뭐야? 헌법이랑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판결해달라고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반 추상적 규정은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규정은 이 소송 낸 그 의사 개인에게 무슨 의무를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전국에 누구든지 응? 병원 간판을 내걸 때는 그죠? 응? 의료기관이 간판을 내걸 때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장소 어느 시점에 하더라도 다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응? 이건 소송한 의사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야. 따라서 지금 논리가 뭐야? 이런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아직은 그 의사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된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 갖고는 아직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럼 소송 대상 안 되는 거 갖고 소송했어.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어. 무슨 판결했을까?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지. 소송 대상도 안 되는 거 갖고 소송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의사가 제기한 소송 형태 같은 걸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만약에 그 법 자체를 심사를 해서 이거는 무효인 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제도를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떻게 소송을 했어야 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 사람은 일부러 이 법을 어겨봐야 돼. 그래서 글자 크기를 병원 간판보다 진료 과목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내걸어. 그러면 이제 적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 의사에게 이 규정 위반했으니까 아마 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나오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 규정에 따르면 뭐 이 병원 영업 정지 몇 개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영업 정지 몇 개월 처분이 이 법 조항을 집행을 해서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거야. 너 영업 정지 3개월 한다.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이 조치가 나와야 그게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 거야. 그 영업 정지 3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영업 정지 3개월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돼. 자기한테 집행한 처분,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조치 있지. 영업 정지 3개월이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러면서 취소송 같은 걸 내. 소송을 내고 왜 영업 정지 3개월 위법이라 그럴까? 생각을 해봐. 공무원이 만들어지는 법을 위반해서 집행했다는 거야? 보통 위법이라고 주장한 건 법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많겠지. 근데 이 사안은 공무원들은 법이 정한 대로 집행한 거야. 그러면 왜 위법이라고 그럴까? 자기한테 영업정지 하도록 한 그 위반했다고 하는 그 의료법 시행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응? 왜 병원의 진료 과목 글자 크기로 왜 크게 못 쓰게 하느냐? 그 자체가 자기의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 잘못된 법조항이고 이 잘못된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시킨 거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 주장하는 셈이야? 법조항 자체의 문제를 이제 주장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3개월 한가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재판하기 위해서는 뭐에 따라 이게 이제 결론이 달라지냐면 이 글자 크기를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만약에 문제 있는 법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 위반했다고 처벌 못하는 거거든. 그지? 만약에 문제가 없는 법조항이었다 그러면 이 위반한 거 처벌 적법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료법 시행규칙을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심사를 해. 심사한 결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사의 어떤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따라서 이런 잘못된 규정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3개월 한 거 역시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을 안 받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법원이 뭘 심사한 거야? 의료법 시행규칙을 심사를 했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일반 추상적인 법 자체를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한테 적용한 그 집행행위,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근거가 된 법이 문제 있었다고 이렇게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을 다투는 거지. 이걸 우리가 구체적 집행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그 법의 문제를 주장한다. 이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응?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다시 173페이지로 가서 동그라미 1번 문장을 읽어봐. 응? 그래서 첫째 줄 다시 읽어봐. 명령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가 그 자체가 직접 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명령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여기서 재판은 뭐 재판하는 거지? 조금 아까 예든 거 따지면 법 위반해서 영업정지 3개월 내린 게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하기 위해서는 명령규칙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먼저 가려야 될 전제가 될 때 이때 그 영업정지 3개월이 위법인지 재판하기 위한 먼저 결정 내려야 될 문제로서 명령규칙 간접적으로 심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1번 바로 윗줄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만 인정한다. 이 말 되죠? 자 그리고 기억은 여기다 써놓은 거야. 아까 이거 기억은 조례 규칙 가는 건 근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 안 된다는 거 써놓은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에 그럼 조금 아까 들었던 자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받았지? 3개월 처분. 그럼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해서 소송 내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고 주장. 근데 법원이 왜 줬다? 맞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그거 위반했다고 이 의사한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내는 걸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의사는 구제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응? 그러면 그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줬잖아. 하지만 그 재판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문제 있는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하는 거지. 그지? 하지만 영업정지 3개월 내린 처분이 위법인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된 의료법 시행규칙도 함께 심사를 해보잖아. 심사한 결과 법원에 의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판정이 내려진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할지라도 법규명이라 할지라도 공식적 절차로 해서 폐지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응? 우리나라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여전히 유효하고 자 무효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응? 둘째 줄 소송 제기된 그 사건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든 예로 소송을 낸 그 의사한테만 그 의료법 시행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소송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자체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고. 응?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당해 사건에 있어서만 적용 거부되는 거로 봅니다. 응? 바로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응? 그거 이해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다음에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고, 그죠? 다만 그거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그 의사는 소송을 제기해서 영업정지 안 받아도 된다. 응? 이제 승소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소송한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했다고 제재를 안 받게 됐으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적용을 안 받는 거가 되지만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31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의사가 병원 그 진료 과목 크기를 또 크게
내걸었다면 또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또 나갈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의사도 뭐 해야 돼? 또 다시 자기한테 영업정지 3개월 처벌한 건 위법이라고 소송 내면서 왜 위법이냐? 의료법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주장하고 소송을 내면 또 그 재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에서 그러니까 얘한테 영업정지 3개월 한 건 위법.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은 취소한다. 그래서 그 의사도 또 적용 안 받게 되지만 그래도 그 법은 또 살아있어. 그럼 또 다른 의사한테 또 바보같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우리 행정소송법 규정을 뒀다. 뭐라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 즉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 그 밑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밑줄 쳐줘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뒀어.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전국에 알리는 거지.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알리는 거야. 이거 법원에 의해서 뭐라고 나왔다고? 이 의료법 시행규칙 위헌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걸 알림으로써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장관들어 법을 고칠 생각,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더 이상 적용한 걸 삼가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안 되게끔 만들려는 거죠. 그죠? 그런 취지야.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3번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응? 다만 예외가 있다. 동그라미 3번 예외 4번 예외의 핵심은 두째 줄 처분적 성질의 법규명령. 처분적 성질의 법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앞에 뜻이 보통의 일반 추상적인 법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음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고 한 번 더 뭐가 있어야 돼? 법을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특정인에게 적용 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그 특정인의 권리음에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건데, 응? 그렇지? 아주 더 흔한 예로. 자, 우리나라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은 세금, 소득세 30%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거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이야. 그치? 근데 이거 그렇게 법이 규정했다 그래서 그럼 나 연봉이 2억이다. 근데 그냥 선언만 됐잖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은 30%를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연봉 2억이야. 2억이 희망상이야. 연봉 2억이라고 치자. 근데 나 아직 법이 그렇게 선언돼 있어도 나한테 아직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는 아직은 의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내야지. 내가 2억이 넘는다. 그럼 나를 찾아내서 법 규정을 적용해서 또 2억이니까 30% 소득세 내야 돼. 그래서 6천만 원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세금 고지서한테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특정인이 구체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지. 법에 1억 넘는 사람은 세금 30%를 부과 징수토록 한다는 규정 자체만으로는 아직 특정 개인이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다만 근데 4번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어? 법이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집행하는 행위 없이도 그 법 규정 내용 자체만으로도 직접 국민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런 법은 만들어 놓기는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특정인에 대한 집행행위인 처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법을 뭐라 그래?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처분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응? 그럼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돼 있지? 그 자체를 이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꼭 알아도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다음 페이지에 3번 판례 3번 가장 대표적인 예 두밀분교 폐지조례 경기도. 그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경기도 두밀분교 폐지. 야, 경기도에서 만드는 조례는 누구한테 적용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겠지. 응?
그리고 이 폐지될 때까지 언제 어디서 이거 조례 위반하는 행위도 다 적용되겠지? 응?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드는 조례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추상적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조례 자체를 갖고 이거 상위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고 조례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밀분교 조례는 좀 특이한 조례야. 생각을 해보자. 이게 내용이 뭐야? 저 경기도 가평군 상세급 두밀리에 있는 학생 수 1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어. 그죠? 옛날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막 분교도 설치하고 분교만도 막 한 100명 이상씩 학교 다니고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명도 안 남았어. 그래서 경기도에서 뭐야? 그 학교를 폐교시키는 거야. 응? 그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거죠. 근데 거기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집 가까운 학교 놔두고 폐지시켜서 집 가까운 학교 못 다니고 먼 거리로 통학하게 만드냐? 자기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는 그런 법이다, 조례다 하면서 이 조례 무효로 판결하도록 소송을 낸 거야. 근데 문제가 돼. 왜? 우리나라는 법은 소송 대상 안 되는 건데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무효로 판정해서 소송을 낸 거야. 응? 그 쟁점이 될 거 아니야? 이 법인데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심사를 해본 결과 이게 보통의 조례, 보통의 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왜? 보통의 조례 같으면 모든 경기도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어디서 위반하든 다 계속 반복 적용되는 그런 속성을 갖는데 이거는 딱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그 학생과 학부모들한테만 적용되고 그것도 딱 1회 몇 월 며칠자로 이 학교 폐교한다. 딱 한 번 적용되고 끝나는 거야. 계속 폐지될 때까지 반복 적용되는 거야. 딱 1회 한 번 적용되고 효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만들어 놓기는 조례라는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너 뭐 언제 어디서 위반했으니까 너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니까 무슨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일회적인 특정인에 대한 일회적인 법 집행 조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효과는 면에서는. 응? 그래서 이거는 조례라는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 성격은 하나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처분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무슨 파를 써?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다. 그러니 이거는 처분으로 취급. 그래서 바로 무효 확인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바로 재판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인정. 다만 이 조례 소송에서 학생들은 졌어요. 응? 졌지만 근데 여기도 하나 공부할 거 여러분 저 뒤에 행정소송에서 피고 공부했지?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경우 피고 누구를 해야 돼? 지방의회도 아니고 조례를 최종 공포하는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 조례니까 누굴 피고로 소송했어야 돼? 경기도지사. 다만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돼. 교육에 관한 조례잖아. 교육에 관한 조례일 때는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된다. 교육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조례긴 조례인데 교육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뭐야? 도지사를 피고로 하는 거지. 시도지사를. 그지?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고 교육에 관한 조례일 때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고. 그지? 응. 그래서 그 피고도 같이 알아두고 두밀분교 조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알아두고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중간에 2번도 뭐 그거 외울 건 아니지만 야 대통령령이라고 시작하잖아. 2번 판례 설명 간단히 한다. 대통령령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적인 성격 갖는 법일 때는 그 대통령령 바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뭐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놨어도 또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위를 안 해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 자체로만으로도 어떤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로 봐서 바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찍부터 그런 걸 인정해 왔어요. 응? 자 그런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방가라 2번.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 헌법 107조에 뭐라고 써 있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정 내리게 돼 있고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정하게 돼 있고 법규명령,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판정하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정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나눠준 거잖아. 국민의 헌법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긴 거야?
이 명령 규칙에 해당하는 법,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달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해달라고 어디다 신청이 들어간 거야? 헌재에 신청이 들어간 거야. 헌법재판소에. 헌재는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하게 돼 있고 명령 규칙이 헌법 위반되는지는 법원이 심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명령 규칙이 헌법 위반된다고 어디다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응? 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최초로 문제된 사건이 이 대법원장이 만든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헌법 위반으로 선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 생겼죠. 이거는 명령규칙에 해당하는 법인데 그럼 명령규칙에 해당하는 법이면 어떻게 돼? 그 자체로는 소송할 수 없는, 원래 명령규칙은 법원이 심사하게 돼 있고 근데 법원이 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령규칙 그 자체는 원래 소송 대상도 안 되니까 명령규칙을 집행한 처분이 나오면 처분 가지고 법원에 소송하고 그 과정에서 명령규칙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헌재에다 신청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헌재가 심사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 예. 동그라미 1번 이해관의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자, 다수설은 신경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에다 신경. 헌법재판소 뭐라 그랬다? 응? 긍정한다 이거야. 긍정한다가 뭐야?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느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 107조 2항에서 법원이 명령규칙 심사를 하는 거는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뿐이므로 자, 세 제부터 밑줄칩니다. 법규명령이 법원이 어떤 문제 재판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법규명령의 내용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에 한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구제 인정돼야 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집행행위인 처분 없이도 그 법규명령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명령규칙 법규명령일 때는 헌법소원 인정돼야 된다. 즉 헌재도 고를 때는 심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정된 게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사 신청 들어가니까 받아들여서 위헌 무효로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비슷한 경우에 계속 판정하고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자, 명령규칙 다른 말로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달라. 심사권 헌재도 심사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단 어느 때 한해서만 거기 나와 있는 조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일 때 그때만 헌재도 심사할 뻔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법원에 소송할 처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국민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또 이것도 법원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법원의 재판을 먼저 청구해서 구제받을 길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청구 안 받아줘요. 응? 근데 이 경우는 공무원들의 집행행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대상인 처분이 없어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직접 침해는 하고 있어. 그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구제해줘야 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라고? 헌재도 명령규칙, 법규명령 위헌인지 심사할 권한 있을 때, 가질 때도 있다. 단 이런 조건 하에서만 하는 게 그 조건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1번을 제일 중시,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그 위에 있는 거 있지? 밑줄 치고 그게 그걸 나타내 주는 거야. 법무사법 시행규칙.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밑에 거 봐. 그 판례에서 밑에 밑줄 친 거. 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이 별도의 공무원들에 의한 집행행위 없이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이런 때는 바로 속에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이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재판으로 소송물로 해서 법원에다 구제 신청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를 담당해 주는 헌재에서 심사해서 구제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자,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와 국민에 의한 통제가 남아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시험에는 안 쓰이는데, 행정적 통제는 첫 번째 뭐 있어? 감독권 밑줄 친 건 없고, 감독권 당연하지.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비교해보면 대통령이 상급기관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장관이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보고 야 그거 잘못 만들었네, 고쳐라, 폐지해라. 감독권을 행사해서 고쳐라, 폐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죠. 안 들어먹으면 장관 자르면 되지 뭐. 그렇지. 응? 그래서 감독권을 행사해서 통제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하나 포인트가 있어. 야, 여기서 감독권이란 건 장관들어 야 네가 만든 부령 잘못 만들었으니 고쳐라, 응? 폐지시켜라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장관이 만드는 부령을 직접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응? 부령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 각 부의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나? 두 번째 줄, 감독권을 근거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이 만든 법을 직접 개정 폐지할 수는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개정해라, 폐지해라, 지시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고, 안 들으면 이제 징계를 하는 거고. 응? 대통령령은 누구만이 만들고 개정 폐지할 수 있어? 대통령만이. 총리령은 총리만이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거고, 부령은 각 부의 장관만이 재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상급기관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장관이 만든 부령을 직접 개정 폐지시키는 권한까지는 없다는 거야. 개정 폐지해라고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지. 응? 안 들으면 징계하고. 응? 그래서 그 마지막 줄 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행정 절차 뭐 가볍게 읽고 지나갑시다. 응? 자, 우리 행정기관 아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들 때 법제처 심사도 거쳐서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심사 거치게 하고, 또 대통령령은 또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치게 하고, 그죠? 이런 조직 행정적인 내부의 절차가 있으며, 또 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냥 가볍게 읽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법 만든 게 혹시 부패를 유발하게 만든 요소는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또 국민권익위가 검토해서, 야 그거 뭐 국민이 뭐 하려면 뭐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뭐 심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부패를 조장하게끔 만드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개선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행정부 조직 내부 외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참고로 읽고 진행하면 돼. 그다음에 행정심판, 여러분 저 뒤에서 행정심판 공부했을 거야. 문장 주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 반가워서 한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 심사하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만든 명령규칙, 법규명령에 이게 좀 문제 있어 보인다 그러면 뭐야? 그 만든 행정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행정위원회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넷째 줄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따르도록 돼 있다는 거. 응? 그 다음 반가로 4번 논점 보자. 야 그러면 우리가 그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이 상급기관이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그 부처에 공무원이 있는데 대통령령이 만들어져 있다. 응? 그 대통령령대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대통령령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응? 그러면 대통령령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따르고 적용 거부해도 될까? 그거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위계 질서가 없어져요. 응?
그러면 행정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급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상급기관이 만든 법규명령 지 마음대로 막 위헌 위법이라고 심사하고 적용 거부할 권한 없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넷째 줄 독자적으로 적용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지 마음대로 적용 거부하는 거 허용 안 된다고. 그 정도로 큰 논점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합시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자, 국민에 의한 통제는 뭐 특별하게는 없으니까. 근데 국민이 뭐 행정위원회 만든 법을 직접 효력을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지. 여론으로 막 이런 거 폐지해달라, 이런 거 잘못된 점이 있다, 막 의견 제시 이렇게 하는 거 정도지. 그러면 결국 뭐 안 듣거나 그러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 바꿔야 되겠지, 그죠? 그런 정도일 거지. 자, 그다음에 행정 입법 부작위의 문제가 있어.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야. 요거 하고 쉬는 시간 했죠. 자, 우선 행정 입법 부작위 방가로 1번 개설. 쉽게 얘기하면 행정 입법 부작위는 뭐야?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만들고 있는 걸 말해. 간단히 말하면. 근데 입법 부작위라는 걸 아주 넓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글자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고,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돼? 제대로 안 만들고 불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냥 읽고 지나가. 다만 읽으면서 이 동그라미 1번에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런 단어 좀 익혀두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7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진정 입법 부작위란 말 나오죠. 이거 뭐야?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말해. 쉽게 말하면, 그지? 그 다음에 177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위에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 있어?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 그러지? 이건 뭘 뜻해? 만들어야 될 의무 있어서 만들어 놓게 만들어 놨어. 근데 불충분하게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둘째 줄, 셋째 줄. 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의무로 명시해 놓은 규정은 없어요. 우리 아까 헌법조항 잠깐 법규명령의 근거로서 헌법조항 봤었어. 뭐가 나왔었지?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발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어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만들어야 된다, 법 만들어야 된다, 의무로 규정해 놓은 건 없지만, 두 번째 줄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행정입법 부작위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의 법리를 인정한다는 건 뭐야?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경우에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안 만들면 헌법 위반이 된다, 이런 논리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안 만들어서 피해 생겼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이런 논리까지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 부작위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판례로 확인해보자. 1번 우리 헌법은 권력분리 원칙을 채택해서 행정은 뭐에 따라야 돼? 법률에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결과 입법부가 법률 만들면서 행정부에게 뭐뭐 사항 정해라 위임을 해놨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들고 있다면 권력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률에 위반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치행정 원칙에도 어긋나서 위헌 위법이 된다. 그지? 그리고 만들어야 될 의무 있다는 거지. 자, 1, 2번이 그런 얘기. 그죠? 1, 2, 3번도 마찬가지다. 그죠? 또 1, 2, 3번 다 마찬가지고 3번의 중간쯤 제도 보면 뭐 치과 전문의 제도 실시를 법률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면서 그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으로 부령으로 정해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했는데도 이 치과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령,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부령까지 정해줘야 이제 실시가 될 수 있는데도 안 만들고 있단 말이야, 장관이. 그러면 어떻게 된대?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장관에게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법 제정 의무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도 안 만들었다면 위헌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 다 1, 2, 3번 다 같은 논리겠지? 자, 됐죠? 그러나 그리고 3번 밑에 거 3번 밑에 거 밑줄 꼭 쳐줘. 뭐라고 돼 있어? 우리 대법원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소송 허용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위원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바로 직접 침해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요거 꼭 알아둬야 돼. 응? 다만 행정기관에게 이럴 때는 법 만들어야 될 의무 없다. 어느 때? 응? 1번, 4번 읽어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에게 법을 만들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에 어떻게 돼? 만일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어도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다 충분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럼 행정기관은 세부 하위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 안 만들어도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안 만들었다고 그 입법 부작위 위헌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또 특히 중요합니다. 구제.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만들어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자, 세 가지 구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상. 첫 번째 뭐야? 소송.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하다.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드는 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거 여러분 소송 배웠으니까 알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드는 거. 안 된대. 응? 동그라미 1번. 대법원은 부정. 행정기관이 법 안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대요. 소송은 안 된대. 그러나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에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건 가능.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잖아. 판례 3번 끝에서. 그죠? 헌법소원은 허용. 동그라미 2번의 결론. 헌법소원은 허용한다 이거야. 일단 헌법소원 제목 옆에다가 헌법소원 허용 가능. 가능한데 거기 기역 니은 둘로 나눴지? 자,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 찾으면 여러분 아까 조금 아까 무슨 얘기했어? 진정 입법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 얘기했지? 그럼 진정 입법 부작위 쉽게 말해서 뭐야?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을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자,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입법 부작위.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헌법재판소에 그것 때문에 자기 기본권 헌법 규정하는 기본권 침해당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선 이유가 중요해. 이유. 응? 뭐일 때는 우리가 이거 진정 입법 부작위일 때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진정 입법 부작위란 말 아까 뭐라고 했어?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놨을 때는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응? 이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놓은 거지. 응?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입법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입법 자체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입법 내용이 응?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다는 거야. 이유.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썼는데 위헌 입법 내용이 위헌이란 이유로. 응?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체크.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진정 입법 부작위 그리고 연결 화살표로
바로 밑에 줄.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이유로, 응? 안 만들고 있는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응? 요게 두 개. 반면에 넷째 줄, 응? 부진정 입법 부작위 경,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때는 행정위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이러면 만들어 놓은 법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응?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 그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유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 응? 별것도 아니지. 말 글자만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지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는 거야. 응? 응.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어 가지고 손해를 입었어, 국민이. 그럼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뭘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2조 요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끼쳤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행정 공무원들 법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그러면 입법 부작위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안 만드는 것도 직무행위의 한 양태죠. 그다음에 안 만든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에서 배상 청구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구제 방법이 논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소송은 안 된다 그런다. 응? 헌법 소원은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된다. 단 진정 입법 부작이나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에 따라서 뭐라고 주장해야 되는지는 다를 수는 있지만, 응? 그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안 되는 건 소송만이다. 이 동그라미 1번 소송 안 된다는 게 판례 1번입니다. 판례 1번 자주 나오니까 우리 아까 뭐 했어? 쭉 읽어봐.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응?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사건이어야 하므로 하고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했냐 안 했냐. 우리 아까 뭐 했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만들어놨어도 그 법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랬지. 반대로 또 일반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있다. 그 자체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다. 왜?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놨건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건 그 자체만에 의해서는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 1번 판례 꼭 알아두고, 응? 그리고 뭐 2번이나 2번 3번은 이제 헌법 3번을 보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된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 4번은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 갖고 국민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뭐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도 있다. 그걸 나타내 준 것뿐입니다. 이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뭐 밑줄 치고 할 필요 없어. 참고상으로 읽고 여기서는 1번만 꼭 알아두고, 응? 그리고 보통 시험은 위에 동그라미 1, 2, 3번 그거로 그냥 말로 내는 거야. 응? 그렇게 꼭 알아두는 거. 자,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뭐가 생각나요? 여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나오니까 그저께부터 나왔나? 그제나 어제나 뉴스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기사가 나왔어. 뭐에 대해서? 응?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뭐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스라는 회사 누구 거냐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에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원래 빌딩 그 영포 빌딩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지하 창고가 있는데 지하 창고에 갔더니 막 엄청난 문서들이 있어. 근데 거기는 그 뭣도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요새 나온 거 보면 어떤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주면서 돈 받은 거 이런 거 장부 서류 나왔다. 그것도 또 이제 또 별도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뭐 있더라? 거기에 하여튼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다 검찰이 갖고 와서 갖고 이제 조사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냈대. 응? 그래서 뭐 한 거야? 이 검찰에게 야, 니네가 압수해간 물건은 그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야. 대통령 기록물이면 그 법률에 따라 저 대통령 기록관으로 거기로 넘겨서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니네 넘기라고 했는데 왜 안 넘기냐?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넘기냐?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러면서 검찰이 그걸 응하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뭐야? 그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 바로 보내서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검찰이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또 막 이제 거기다 비판하는 게라. 아니 그러면 원래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퇴직하면서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갖고 나와서 지하 창고에다 갖다 보관해 놓고, 응? 그거 웃기잖아. 그래놓고 검찰이 그걸 압수해 가니까 그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놔야 되는데 왜 안 넘기냐? 적반하장이다. 뭐 웃기는 소리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막 글들이 또 올라오고 그래.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가 넘겨놨어야지. 퇴임하면서 지가 다 갖고 나오고 지하 창고에 몰래 보관해놨다가 들통나니까 넘기라고 안 넘긴다고 위법이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웃기잖아. 응? 이상하게 왜 이렇게 비난받을 짓만 하시는지. 응? 응. 자, 잠깐 쉬고 행정입법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시다. 마지막 시간에.